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포함해서 여러분 뵐 날짜가 4번 남았습니다. 오늘까지는 여러분 눈빛을 볼 수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못 볼 것 같아요. 네? 이제 자주 못 보니까요. 4번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제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런 게요.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특강 이렇게 합니다. 이걸 줄여서 식곡태 이렇게 불러요. 2주 동안 하는데 공부를 처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주 동안 부동산을 결혼해서 중요 사항을 다 짚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에 많이 익혀있는 요걸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뭔가 여러분은 줘야 돼 그러잖아요. 왔으면 뭔가 받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제가 일요일날 오후에 뭔가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늦게까지 만들다가 뒤에 감정평가가 거의 마무리됐는데 이건 빨리 줘야 되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보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절반만 보냈습니다. 감정평가가 다 마무리 안 돼서. 그러니까 다음 주 되면 이 감정평가가 다 될 건데 여기 있는 거 그러면 3장이잖아요. 다음 주는 한 4장 정도, 그러면 7장 정도의 계산 문제 빼고 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다가올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그래서 이제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얇은 것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가면 제 생각에는 50점은 되지 않을까, 최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계산 문제 빼버리고 50점이면 계산 문제가 25점이거든요. 10문제가. 그럼 75점 중에서 50점이 확보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럼 계산 문제 잘 찍어서 4문제 맞추자고요. 그럼 60점이네. 그러면 축,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요약해 놨고 공부가 되신 분들은 한번 쭉 보면 아 이거 이렇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되신 분들은 이거하고 여기하고 이게 좀 힘들면 그러면 필기노트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다 보니까 오타가 나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오타가 나와서 제가 오타 났구나 해서 보냈는데 이렇게 우리 팀장님 말했는데 팀장님이 아불사 다 출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자 이제 가봅시다. 그러고 제가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오타가 났어요. 부동산학 총론인데 부동산 론학 총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학 총론에서는 몇 가지를 배우냐면 4가지를 배워요. 부동산학의 체계라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배울까요? 부동산의 개념을 배우고 자 빨리 진행합니다. 세 번째 부동산에 뭘 배워요? 분류. 토지의 용어잖아요. 용어, 필지, 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부동산의 특성인가요? 이렇게. 여기서 3문제는 출제된다. 체계는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학의 정의.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과학이다. 그거는 틀린 말 안 만드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게 부동산학의 성격, 경험, 규범, 응용, 사회, 종합. 여기 추순자가 아니다는 많이 들어보셨죠?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순수과학이 아니다. 자연과학이 아니다. 가상적 학문이 아니다. 이 4개 중에서 요 2개, 요 2개를 가지고 자주 출제했어요. 그럼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나눌 때 부동산학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응용과학입니다. 순수과학이 아닙니다. 부동산학은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이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추순자가 아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2가지입니다. 부동산 활동과 현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이 뭐냐? 부동산 활동의 개념을 출제하지 않고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윤리적으로 해야 된다. 윤리성이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이 갖는 특성 때문에 나와요. 부동산이 영속성이나 특성 때문에 장기적으로 해야 되고 공간 활동이고 왜? 부동산이 공간 덩어리니까. 그다음에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부동성 때문에 임장 활동 이거는 엄청나게 잘 나오죠. 임장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니까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대물활동이다. 사람끼리 이루어지니까 대인활동이다. 부동산 활동은 대물활동이지 대인활동은 아니다. 그럼 OX, X, 대인활동, 대물활동,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것 외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활동은 복합 개념을 이루어져.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고 부동산 활동이 이제 속성인데 여기 이제 속성. 그러니까 이좀 부동산 활동 써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아 이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이쯤은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지금쯤이면. 그럼 이제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10가지 정도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써놨잖아요. 5개밖에. 그럼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복합 개념. 모든 부동산 활동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그럼 부동산 관리는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오입니까? X입니까? 오. 26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부동산 관리 활동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맞죠? 그 부동산 활동이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그 뜻은 부동산 활동은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가 있다는 거예요. 복합 개념이 법경기가 있게 되니까 그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개발할까 말까 타당성 분석할 때도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법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역시 26회 때 시험 지문입니다.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진다. OX? 오, 됐죠?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자주 출제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가끔씩 출제한다. 자주가 아니라 그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할 거.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에서 우리나라 산업 분류상 부동산을 분류해 보자. 그게 이제 부동산학의 분류인데 이 부동산학의 분류도 역시 가끔씩 출제하는 파트에 속한다. 부동산업은 이렇게 나눠진다. 그러니까 부동산업을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이 타이틀은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하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눠진다.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하고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두 개로 나누죠. 관리업하고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으로. 근데 또 나눠진다. 임대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나눠진다. 자, 포인트 하나. 부동산 관리업은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없다. 그게 답이 됐었어요. 다음은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분류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에 없는 거 찾아보라는 소리예요. 그럼 기타 부동산 관리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은 중개 및 대리업, 투자자문업, 감정평가업으로 나눈다. 최근에 출제했던 건 이거죠.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 부동산 관련 서비스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 찾으라는 소리죠. 이거. 그래서 답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이 표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이거잖아요. 여러분 자료에는 이렇게 있잖아요. 부동산 임대 공급업과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근데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과 어떻게 개발 및 공급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잘 보시라고요. 여기 약축해 놨으니까 임대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임대업하고 어떻게 개발 및 공급업으로 나눠지는데, 임대업에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임대업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개발 및 공급업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요 지문이, 요 하나의 지문이 이걸 다 정리해 버린 거예요. 여기 다 정리해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의미하셨습니까? 그렇게 약축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과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으로 나눠지는데, 그런데 이때 관리업은 주거용, 비주거용 이렇게 나눠지고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 의미하셨죠?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 그 뜻이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습니다. 그 말이라고 이게. 그다음에 중개자문 및 감정평가업은 중개자문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으로 구분된다. 됐습니까? 여기가 지금 아까 그 표 내용을 지금 압축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부동산의 개념으로 가죠.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은 그 자료에 있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 책에 있는 거, 우리 필수서 8페이지 펼 필요 없어. 다 알잖아. 시끄러우니까 펴지 마. 선생님 펴고 싶어. 그럼 펴. 그러다 마음대로 해. 예? 부동산의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경기. 이거 다 알잖아요. 이제 다 아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비교 대상은 복합 부동산. 복합 개념이 나온 법경기, 복합 부동산이 나오면 토지 건물 하나로 묶었다. 이렇게. 그럼 여기 소속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경제적 개념은 이렇게 5가지, 기술적 개념은 여기 4가지. 그다음에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이고 넓은 의미에 속하고, 그러니까 준부동산이 뭐냐고 이제 가끔씩 물어보죠.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특정의 동산 등인데 이들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공장재단, 강업재단. 그럼 공장재단, 강업재단을 주면서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경제적 개념이냐 법률적 개념이냐 물어봐요. 그러면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법률적 개념 맞습니까? 법률적 개념이잖아요. 왜? 준부동산이니까.
그럼 준부동산은 넓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죠. 그러면 준부동산 대신에 이 자리에 공장재단을 준단 말이에요. 공장재단. 그 공장재단을 탁 던져주면서 이 공장재단의 소속을 찾아가라 한다고. 공장재단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고 법률적 개념이다. 법률적 개념에서 좁은 의미가 아니고 넓은 의미다.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우리 여러분 자료에는 2번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중요사항을 몇 가지 써놨어요. 법률적 개념,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26회 때, 28회 때, 30회 때 계속 내요.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됐습니까? 그렇지. 여기에 준부동산을 더하면 넓은 의미가 된다. 강의의 부동산이 된다.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준부동산의 개념, 이게 이제 개념 정도 되는데 준부동산의 개념을 자주 출제해요.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준부동산이란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는 특정한 동산 등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하거나 그다음에 공장재단, 강업재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한다. 맞습니까? 그렇지. 준부동산이니까 부동산에 준해서 처리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이제 종류는 넷. 공장재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임목 등 공장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강업재단도 있고 어업권도 있고 그래요. 강업재단도 준부동산이고 어업권도 준부동산이 된다. 그래서 강업재단, 어업권 전부 다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법률적 개념이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기술적 개념을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이라고 한다. 이건 다 됐잖아요. 기술적 이게 유형이고 그다음에 경제적하고 법률적은 유형입니까? 무형입니까? 무형이고 기술적은 유형이다. 자, 됐어.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단독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게 정착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착물이 나오면 가장 먼저 토지 정착물은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걸로 나눠진다. 인정되는 것 독립정착물 종류 기억하셔야 되지. 독립정착물 여기다가 이제 다른 화면 보기 전에요. 이렇게 나눠지니까 정착물은 독립정착물이 있었고 종속정착물이 있었다. 그럼 독립정착물이 뭐가 독립정착물이었을까? 건물, 명의만 갖춘 수목, 등기된 임목, 정당한 권원에서 타인 토지에 경작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같은 게 판례에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된다. 그러면 이 독립정착물은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토지와 별개로 양도의 대상이 된다.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의 일부분이 아니다. 그러나 종속정착물은 정착물인데 토지의 구성 부분, 토지의 일부분, 토지에 종속돼 있고 토지의 소유권 효력이 미치고 그래서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게 종속정착물. 나무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나무를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등기를 하면 그러면 무슨 정착물이 된다? 종속정착물. 나무 정착물이야. 무슨 정착물? 종속정착물. 그런데 명인방법을 갖거나 등기를 해버리면 무슨 정착물로? 독립정착물로. 그럼 나무가 명인방법을 갖추거나 등기해버리면 독립정착물이 되니까 토지하고 별개로 양도의 대상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착물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정착물이 관련된 부분 볼까요? 정착물. 토지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되는 정착물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 요 인정되는 자 빠졌네. 요 인정되는 정착물이 뭘까요? 인정되는 정착물이 독립정착물. 그다음에 인정되지 않는 것은 종속정착물. 이렇게 나눠진다가 가장 시험에 잘 나왔죠. 건물,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등기된 임목,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토지와 독립된 것이다. 독립된 물건이다. 됐습니까? 그렇지. 자, 개개의 수목이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토지하고 별도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최근에 시험 지문이에요. 최근에 시험 지문은 여기가 취급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냈었다고. 실제 시험 지문은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옳은 말로 고쳐놓은 거야. 나무를 수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정착물이 되니까 토지하고 별개의 대상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정착물은 이걸로 이제 끝나는데, 예. 이제 여기서 좀 더 부수적인 설명하자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이 나오잖아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한다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 그나마 이 정착물의 구분 기준 여기 없잖아요. 왜? 중요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주 출제되지 않으니까. 그럼 정착물의 구분 기준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나마 중요한 게 부착 방법.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또는 기능 효용 감소가 있다. 분리 제거할 때 물리적 손상이 있거나 기능 효용 감소가 있다면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그런데 물리적 손상 없고 기능 효용 감소 없다. 분리 제거할 때 건물로부터 이때는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동산으로 본다. 그러면 부동산과 별개, 건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본다. 됐습니까? 뭐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개념도 다 끝났습니다. 정착물까지 봤으니까요. 자, 4번 부동산의 분류, 토지의 분류인데 여기 토지의 분류를 제가 다 쓸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해놨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택지, 부지, 맹지 이런 건 다 아니까요. 그 필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필지 나오면 가장 포인트는 등록 단위.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가 필지, 면적 단위 그러면 X. 핵지 나오면 가격 수준 나와야 되고 부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토지의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서 어떤 거 밑바탕이 되는 토지가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뭐 이런 거 전부 다 부지라 한다. 그러나 택지는 뭐가 나와야 돼요? 주상공.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가 뭐다? 택지가 된다. 택지. 그다음에 후보지 이행지가 토지의 용어에서는 가장 잘 나온다 했잖아요. 토지의 분류, 토지의 용어에서는 후보지 이행지가 가장 잘 나온다. 그럼 후보지는 택지적, 농지적, 임지적 상호간의 용도 전환 중. 후보지, 임지적, 농지적, 택지적 상호간의 다른 적으로 용도 전환 되고 있는, 용도 전환 되고 있는, 전환되고 있는, 그 되고 있는 게 용도 전환 중이잖아요. 중. 현재 진행형. 지역의 토지를 뭐라 한다? 후보지라고 한다. 이행지는 택지적, 농지적, 임지적 내에서 용도 변경이, 용도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 후보지 이행지의 공통점은 용도 전환 중에 있는 토지. 용도 전환된 그러면 틀린 말이 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주거지가 상업지가 됐습니다. 주거지가 상업지가 됐으면 그러면 후보지 이행지 아니에요. 상업지가 돼버렸다면 주거지가 상업지로 용도 전환 중이다. 이렇게 되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행지. 주거지 상업지는 택지지역 내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지가 답지가 되고 있다. 전이 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행 중이다. 그것도 이행지입니다. 전지하고 답지는 임지지역 내에 있으니까. 근데 전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이다. 그러면 전지, 임지지역이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용도 전환 중이니까 이때는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됐습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에 뭐 법지, 빈지 이런 것은 여러분 다 알 걸로 추정되고 여기 건부지 가격과 나지 가격 비교할 때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건부지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나지 가격과 건부지 가격 중에서 일반적으로 어디가 높아요? 나지 가격이 높죠. 건부 감가에 의해서. 그러나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면 건부지 가격은 건부 증가에서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 이건 예외적 현상이잖아요. 그 원칙은 일반적으로 나지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나지 가격이 나지 상태 가격과 건부지 상태 가격을 비교하면 그럼 나지 상태 가격이 높은 게 일반적이다. 이걸 건부 감가 때문에 그렇다. 건부 감가. 그런데 만약에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건부지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조금 여기 이제 3번 지문이 건부 증가에 의해서 건부지 가격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부 감가가 발생하면 뭐가 높아요? 나지 가격이 높겠죠. 이렇게. 자, 공지란 것은 여러분 다 알 거고 이 공지 면적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건폐율. 그럼 건폐율이 증가했다. 건폐율이 높아졌다. 건폐율이 50%에서 60%가 되면
건폐율이 50%에서 60%가 되면 건폐율이 증가한 거죠. 건폐율이 증가했으면 규제가 완화됐습니까? 강화됐습니까? 완화된 거죠. 그러면 공지면적은 감소하는 거죠. 공지면적 감소. 그럼 반대로 건폐율이 감소하면 공지면적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공지면적을 결정한 것은 뭡니까? 건폐율이 되는 것이다. 뭐 이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으니까 뭐 포락지, 소지 이런 것은 뭐 다 아는 거니까. 자, 이제 토지의 특성이죠. 토지의 특성 그러면 이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부증성이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증성이 예외 없다. 그래서 토지의 특성에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런 것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부증성이 예외냐고 4번인가 물어봐요. 용도 전환을 통한 용도적 공급은 부증성이 예외적 현상이다. OX, X, 부증성 예외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부동성과 관련된 말 최소한 3가지 기억난다 했잖아요. 부동성 나오면 지역이 기억나야 되고 지역. 여기까지 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모든 게 달라진다.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활동을, 부동산 현상을 지역별로 만든다. 지역화, 국지화시킨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 시장이 된다. 국지적 시장이 된다. 지역별 부분 시장이 된다. 이 지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만 기억하시면 되지 뭐 지역별 부분 시장이니 지역별 뭐 국지적 시장이 다 필요 없잖아요. 지역만 나오면 되니까. 그럼 지역 시장별로 모든 게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지역 시장별로 모든 게 다르다. 지역별로 가격도 다릅니다. 지역별로 수요 공급도 다릅니다. 지역별로 경기 변동도 다릅니다. 다 다르다 해야 돼. 지역별로. 그다음 지역 분석이네. 지역 분석. 감정 평가할 때 지역 분석해야 된다. 그럼 지역 분석하고 반대 개념이 개별 분석이죠. 그럼 개별 분석은 이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개별 분석은 부동산의 특성 뭐요? 개별성이야. 개별성. 그래서 이렇게 낸 적이 있잖아요. 부동성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된다. OX, X. 개별 분석은 개별성이다. 개별성. 임장활동. 부동성 나오면 임장활동, 현장활동, 예부효과. 예부효과는 2가지 나와야지. 예부효과는 부동성하고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인접성. 부동성하고 인접성이 나와야지. 예부효과. 인접성. 자, 경제적 감가. 예부효과가 발생했는데 부예부효과가 발생했다. 주위에서 나쁜 영향 준다. 그러면 감가해야 되는데 그건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못 움직입니다. 부동성.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 그래서 붙어있다. 인접성. 우리 검단 1번지 토지, 2번지 토지, 3번지 토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왜 못 움직이니까? 부동성. 붙어있다. 인접성, 연결성. 그래서 1번지 토지에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느냐 아니면 지하철역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2번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오면 그러면 부예부가고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정예부가가 된다. 그럼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와서 부예부가가 발생을 하면 2번지 토지 평가할 때 감가해야 된다. 감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그러니까 아직 이 경제적 감가를 주면서 부동산 특성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럼 경제적 감가가 나오면 부동산의 특성은 뭡니까? 부동성 내지는 인접성. 부동성 내지는 인접성 이렇게 하신다고. 자, 그러면 여기 경제적 감가 나왔습니다. 지역 분석 경제적 감가 나왔습니다.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적합의 원칙. 감정 평가에서 가치 지원칙의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이 나왔잖아요. 그럼 적합의 원칙은 지역 분석, 그다음에 경제적 감가. 꼭 여기 있는 것만 해야 돼요? 다른 거 끌고 들으면 뭔 말인가 그렇습니까? 꼭 여기 있는 것만 해야 되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시험이. 그렇지? 그러니까 옆에 거 끄지 마도 다 맞춰낼 수 있어야 되죠. 자, 부동성 그러면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 지역 됐고 위치. 위치란 말 나오면 전부 다 부동성이죠. 위치 지대 뭐 이런 말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입지 선정. 입지 선정의 중요성 이런 말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부동성이죠. 부동성. 이 입지 선정의 중요성, 위치 지대, 뭐 입지 선정 실패 이런 말 나온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부동성. 그다음에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눈 구별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부동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세금의 온천, 지방자치단체 세금의 온천, 그 뭡니까? 부동성. 지방자치단체 세금 온천은 그 지역에 있는 토지, 그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재산세 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세금의 온천이 된다. 그러니까 부동성이죠. 세금의 온천, 지방자치단체 세금의 온천. 자, 이제 부정성으로 갑시다. 부정성은 예외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성이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성 그러면 생각나는 게, 기억나는 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정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부족하니까 체유효용해야 된다. 부정성 때문에 토지가 부족하면 최고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 체유효용. 그러니까 부정성이 나오면 물리적 공급 증가가 불가능하다. 요거 하고, 그다음에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 요거 최근에 요거 잘 나오고, 그다음에 체유효용에 근거된다. 여기 있는 세 가지가 부정성에서 최근에 가장 잘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부정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 증가가 불가능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성은 수직선이고 완전 비탄력적이고 탄력성은 몇이 되고 0이 되는 거고, 부정성 때문에 부족하니까 나 혼자만 가지고 싶다. 독점적 소유욕을 유발시킨다. 이거에도 또 있잖아요. 공급 조절이 영위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그래서 균형가격 형성이 곤란하다. 이게 다 부정성 관련된 거죠. 지대 지가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제가 다 한 번씩 나오고 만다 했잖아요. 부정성 때문에 지가 지대를 발생시킨다. 이거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나 여기 있는 거 물리적 공급 증가 불가능하다. 체유용이 근거가 된다. 토지용을 집약화시킨다는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성에 관련해서. 자, 주의할 거 용도적 공급은 가능 불가능? 가능. 용도적 공급은 가능. 용도적 공급은 용도 전환. 그럼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데 이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거, 용도적 공급은 도대체 뭐냐? 용도적 공급 가능한데 이거는 용도 전환이다. 용도 바꾼 것이다. 그럼 용도적 공급이 된다고 해서 이 용도적 공급이 된다고 해서 우리나라 토지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용도만 바꿨을 뿐이다. 그럼 이 용도적 공급이 가능한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의 용도가 매우 다양하니까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영속성 나왔습니다. 그럼 영속성 나오면 영속성 때문에 영원하다. 노후화되지 않는다. 마모되지 않는다. 파손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관계인가 봐봐요. 노후화, 마모, 파손, 손상, 노마, 파손입니다.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물리적 관계. 그러면 영속성은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이 일어나주지 않는다.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히. 그러면 이게 물리적 관계인데 그러면 이게 없다. 그럼 영속성 때문에 물리적 관계를 배제시킨다. 물리적 관계가 없다는 거야. 노후와 마모, 파손, 손상이 물리적 관계야. 그런데 영속성은 노후와 마모, 파손이 없대요. 그럼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관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 물리적 관계를 배제시키는데 우리 시험은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겠다고. 영속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는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출제했어요. 옳은 지문이죠. 그 말이 이 말이야. 물리적 감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영속성 때문에 모든 것을 장래, 미래, 장기적 고려, 예측, 원칙, 변동, 가치정의,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직접환원법 근거, 영가, 예수 기억난가요? 영속성, 예측, 원칙, 가치정의, 영가, 예수, 수익환원법, 직접환원법. 수익환원법 중에서도 토지처럼 명호이 나오면 영속성이나 특성 때문에 직접환원법 근거가 된다. 요 영속성 장기적 고려 아까 나왔었죠? 요거 부동산 활동의 속성, 부동산 활동 속성에서 영속성 때문에 부동산 활동은 장기적 고려해야 된다. 관리의 필요성 잘 나옵니다. 영속성 때문에 관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한 번 쓰고 수명이 끝나면 관리할 필요가 없다. 요거는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회용이니까 관리의 필요성. 영속성은 마모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는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영속성 이상하게 요 관리의 필요성 잘 나오고 소모를 전제로 재생산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영속성이 끝났어요. 이미 노출된 게 중요합니다. 이미 노출됐던 게. 이미 노출된 게 중요하고 새로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노출됐던 게 중요하다. 이제 개별성 가죠.
그럼 개별성에서 기억나는 거, 개별이란 말 나오면 전부 다 개별성을 해요. 개별화, 구체화. 그 다음에 B자. 그 다음에 개별성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 배제. 일물일가 배제. 그러니까 개별성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가 일물일가 법칙 배제시킨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개별화, 구체화, 요 개별이란 말. 그 다음에 상품의 비표준화, 비. 거래의 비공개성, 비. 시장의 비조성, 비. 부동산 공급을 독점적으로 만든다. 비독점적? 독점적으로 만든다. 개별성은 다 다르니까 표준화, 비표준화되니까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개별성에서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개별성은 다 다르다. 그럼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바꿔 쓸 수 없으니까 대체성입니까? 비대체성입니까? 비대체성. 비대체성. 개별성은 부동산 상품을 대체가 용이하게 만든다. 그러면 틀려요. 비대체적으로 만든다. 대체가 불가능하게 만든다. 대체가 곤란하게 만든다. 비대체성. 됐습니다. 용도의 다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럼 용도의 다양성에서는 용도 전환을 통해서는 용도적 공급 가능. 용도적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량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럼 용도적 공급이 뭔데? 용도 전환이야? 그럼 농지를 택지로 용도를 바꿨다. 이게 용도적 공급이야. 그러면 이 농지를 택지로 만드는 거, 이거 바꾸는 거, 얘는 부증성이 예외다. 부증성이 예외적인 현상이다. OX, X. 부증성이 예외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용도가 다양하니까 이렇게 많은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가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가? 최유효 이용을 모색해야 된다.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구성. 내구성은 우리 지난주에 시험 문제 냈었죠, 제가? 내구성 때문에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고 했어요. 내구성 때문에. 딱 한 번 나왔어요.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내구성. 그래서 재고시장을 발달시킨다. 고가성 비싸죠. 그 고가성 때문에 시장 진입을 곤란하게 만들죠. 여기서 이제 이어진다면 고가성은 3번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시장 진입을 곤란하게 만든다. 수요자 공급자를 다수로 만듭니까? 소수로 만듭니까? 수요자 공급자를 소수로 만든다. 그럼 수요자 공급자를 소수로 만들면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시장이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 시장의 불완전성이죠. 시장의 불완전성. 고가성은 시장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OX? O. 시장이 완전히 되려면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고 시장 진출에 자유가 있어야 돼. 그런데 고가성 때문에 시장 진출을 곤란하고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라면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들어버린다. 자, 됐습니까? 예. 또 하나, 비싸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20년 돈 모아야 된다. 그러면 고가성 때문에 구매자금, 축척의 단기입니까? 장기입니까? 장기, 축척의 장기성. 이렇게. 자, 이 정도가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자, 이 정도 하시면 돼요. 토지의 특성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총론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에서 정리하면 되고. 이제 부수적인 게 있잖아요. 여기 없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없는 거. 여기 토지 소유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 상한에 미칩니까? 정당한 이익에 범위에서 토지 상한에 미친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토지 상한에 미친다.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지 않는 자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여기 자료에 없는 거고. 예? 자, 이제 경제론으로 가볼까요? 경제론으로 갑니다. 경제론에서 가장 먼저 수요 공급이 나오죠. 자, 수요량 공급량 나왔어요. 제가 수요 공급은 뺐습니다. 수요 일정 기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그럼 일정 기간 유량 구입하고자 하는 사전적 구입한 그럼 틀리고 욕구 유효 수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그거. 그건 너무나 그건 당연한 거니까 빼버렸고 여기에 수요량이 나왔습니다. 수요량이든 공급량이든 수요 공급이 나오면 사전적 개념이야. 그러니까 수요량 일정 기간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구입한 그럼 OX, X 최대 수량이다. 최대 생략하고 그냥 수량 나도 상관없고 공급량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 공급한 그럼 X 최대 수량. 3번은 나오지 않았죠 아직.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 수요 공급 수요자에서 가격에서 수요 나왔잖아요.
공급에서 공급자에서 공급 나왔죠. 그러니까 수요가 나오면 무조건 사전적 개념이에요. 사전적 개념. 그럼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한 금액입니까?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입니까? 지불하고자 하는 최고 가격, 최고 금액이다. 그러나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무슨 금액? 최소. 여기 지금 최대가 3개 나왔고 최대가 3개 나왔고 최소 하나 나왔어요. 수요량, 공급량, 최대 개념. 수요자 가격, 최고, 최대 개념. 그러나 공급자 가격만 최소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부조로운 것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수요 법칙, 공급 법칙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이 다 아는 내용이고 여기다 이제 굳이 따져보면 수요 법칙이 나오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수요 법칙이라고 안 준다겠어요. 수요 법칙 안 주고 그냥 수요 법칙을 막 빼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봐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 감소? 감소.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그래.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관계. 그러면 수요 법칙이 있으면 공급 법칙도 있을까? 공급 법칙도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비례 관계. 이렇게. 이 두 개를 묶어 놓으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해 볼까요?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뭐가 됩니까?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오죠. 수요 곡선 그리하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은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하향한다. 근데 모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거 아니죠. 수요 곡선이 수직선일 수도 있고 수평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다. 완전 탄력적. 수직선이다. 완전 비탄력적. 그럼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공급 곡선이죠. 그 공급 곡선은 우상향입니까? 우상향하는 거죠. 근데 공급선은 우상향한다. 근데 모든 공급선이 우상향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공급곡선이 수직선인 걸 봤잖아요. 공급선이 수직선,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 수직선이다. 근데 일반적인 공급선은 우상향이고 일반적인 수직선은 우하향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공급곡선이 우하향한다라고 출제한 적 있어요. 28회 때. 공급곡선이 우하향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공급선은 우상향한다. 물론 수직선일 수도 있죠. 그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선입니까? 수평선입니까? 수직선.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럼 용도의 다양성은 토지의 물리적 공급성이 나오겠습니까? 토지의 용도적 공급성이 나올까? 용도적 공급성이죠.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니까 토지의 용도적 공급곡선이 나올 것이다. 그럼 토지의 용도적 공급선은 수직선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상향한다. 네, 됐어요. 자, 여기 수요 법칙 그림으로 표시하면 수요 곡선이 되고 이걸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뭐가 될까? 수요 함수. 공급 법칙 그림을 표시하면 공급 곡선,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공급 함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급 함수. 여기서 이제 수요 함수 이렇게 나오겠죠? 수요 함수, 공급 함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여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수요 법칙이다. 그림으로 표시하십시오. 수요 곡선. 수학으로 표시하십시오. 수요 함수.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지면 뭘 계산한다? 균형 가격, 균형 거량 계산 문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 나오고 공급이 나오면 그러면 가격 거량이 나오는 거고. 그럼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주어지면 우리 시험에서 수요 함수, 공급 함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수요 함수가 무슨 말입니까? 공급 함수가 무슨 말입니까? 안 물어보죠. 수요 함수, 공급 함수를 주면서 균형 가격, 균형 거량을 구할 수 있는가?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갖다 놓고 풀면 균형 가격, 균형 거량이 되죠. 그 다음에 수요 함수가 주어지고 공급 함수가 주어지면 뭘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기울기. 수요 함수가 주어지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 함수가 주어지면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만이 거미집 이론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 됐죠? 그럼 기울기 한번 해볼까요? 수요함수가 QD는 100 마이너스 3P 이렇게 나왔다. 이게 수요함수다. 그래서 수요곡선의 기울기,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기울기 구할 때 수요든 공급이든 기울기 구할 때는 Q 앞에 있는 숫자, Q 앞에 있는 숫자를 P 앞에 있는 숫자로 나눈다. 그러면 Q 앞에 있는 숫자가 몇입니까? 1. 나누기 P 앞에 있는 숫자가 몇? 3. 그러면 여기 이 수요함수에서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몇이다? 3분의 1이다. 됐습니까? 그렇지. 그럼 이걸 이제 공급을 한번 바꿔볼까요? 수요든 공급이 똑같으니까 공급은 QS가 나온 거야. 그럼 3QS는 100 플러스 6P 이렇게 나왔어. 6P 이렇게. 그럼 얘는 공급함수 나오죠? 선생님, 수요함수 공급함수를 어떻게 구별해요? 이 S가 붙으면 공급, D가 붙으면 수요. 이거는 공급 곡선의 기울기 공기 나오죠? 공급 곡선 기울기는 수요 곡선이든 수요함수든 공급함수든 기울기 나오면 Q 앞에 있는 숫자 나누기 P 앞에 있는 숫자 몇입니까? 6. 그럼 공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는 거미집 모형으로 가면 수렴인가 발산인가 봐야 되잖아요. 거미집 모형. 그럼 여기서 거미집 나왔습니다. 거미집 모형. 거미집 모형은 수렴, 발산, 순환이죠. 두 개가 똑같아야 돼.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곡선의 기울기가 같으면 그러면 순환이야, 순환. 근데 다르잖아요. 기울기 나왔잖아요. 그럼 거미집 모형에서 기울기 나오면 우리는 수탄수라고 씁니까? 공기수라고 씁니까? 공기수, 공, 기, 수, 음이. 공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수렴. 그럼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면 발산. 그러면은 수요곡선의 기울기 수기 3분의 1, 공기 2분의 1. 어디가 더 커요? 공기가 더 커. 공기가. 그럼 얘는 뭡니까? 수렴. 이렇게까지 해야지. 수렴. 이렇게. 수렴입니다.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 이렇게 펼쳐져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펼쳐버리면 여러분 많이 힘들잖아요. 다 배웠던 거죠. 수요법칙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관계. 이걸 그림으로 표시한다. 수요곡선. 수요곡선은 우하향 형태로 보인다. 여기서 또 펼쳐져요. 그래서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 시장 수요곡선이 있다. 거기까지 가면 우리한테 죽으란 소리니까 이제 여기서 멈추고. 근데 이걸 수요함수로 나타난다. 공급함수로 나타난다. 갖다가 놓고 방정식을 풀면 균형가격, 균형거래량 형성되는 거고, 수요함수를 통해서 수요곡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공급함수를 통해서 공급곡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수요곡선의 기울기,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구해지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거미집 모형, 수렴, 발산, 순환을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됐네. 저 혼자 하는 것 같아. 여러분은 그 뭐냐 지금 참 멍 하고 있고. 자, 그런 거 아닌 걸로 제가 판단됩니다. 자, 유량과 저량입니다. 유량과 저량. 유량과 저량. 유량 변수, 저량 변수 나왔습니다. 유량 일정 기간, 저량 일정 시점. 그렇죠? 그럼 유량과 저량 지금부터 자 읊어보죠. 유량 일정 기간 나왔습니다.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이 유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규 생산 거래 변동은 어떻게 나오냐? 신규 주택 공급, 신규 공급량, 아파트 생산량, 주택 거래량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인구 변동, 가격 변동 이런 식으로 인구 변동, 가격 변동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하고 있다. 그럼 여기 있는 건 다 외우지 말고 신규 생산 거래 변동하고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두 개 묶어서 수지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제가 7가지 외우라겠습니다. 7가지가. 그럼 수입에 해당되는 게 소득, 임금, 순용업 소득, 단기 순이익,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이자 수입 이런 것들이 수입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럼 지출에 해당되는 거 이건 이제 지출에 되는 거 빠졌는데 투자하고 뭐가 있어요? 소비. 투자하고 소비. 여기다 하나 써보면 여기다 투자, 지출,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소비, 지출 전부 다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에 해당된다. 유량. 그러면 여기까지가 수입에 해당되는 거고 투자, 지출, 소비, 지출은 지출이고 두 개 묶으면 수입과 지출을 묶으면 수지가 된다. 현금 수지, 국제 수지, 무역 수지, 세전 현금 수지, 수지. 수지가 흐름이죠. 그럼 현금 수지가 현금 흐름인가요? 현금 흐름.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 되죠. 그럼 유량 다 끝났죠, 이제. 저량은 일정 시점, 중고, 재고, 기존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중고재고. 중고는 중고주택 공급, 재고는 주택 재고량. 여기 중고주택 공급, 주택 재고량 이런 식으로 나온다. 뭐가? 중고재고가. 그다음에 재산, 자산, 자본, 부채. 자본, 부채, 자산 한 묶음으로 간다. 부채 나오고 그 밑에 뭐가 나오고? 자본이 나오고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되고? 자산이 되는 거고. 요 묶음은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다.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 자본이 나오고 이번에는 이렇게 나누고 싶어.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되고? 부채 비율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채, 자본이 나오면 더하면 자산이 되는 거고 나누면 부채 비율이 된다. 가격, 가치 잘 나오죠. 가치. 순자산 가치, 인구, 인구수, 인구 규모 이게 저량이다. 자, 통화량, 저량입니다. 주택 보급률 저량입니다. 굳이 여기다 또 써보면 자 이번에 저번에도 봤지만 모의고사에서 일단 이제 감정평가액이 나왔어요. 감정평가액. 그럼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여기가 가격 개념이죠. 가격. 그럼 감정평가액이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저량? 저량. 그럼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는 유량일까? 저량일까? 저량이죠.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는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일정 시점이잖아. 일정 시점. 그래서 감정평가액, 제조달 원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 개념에 속한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유량에다가 투자하고 소비 추가시켜주고 저량에다는 감정평가하고 제조달 원가를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번이 끝났으면 이제 7번 가죠. 7번. 7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그러면 제가 이 타이틀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써놨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안 써놨거든. 그러면 이거는 논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 논리가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 변에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화한다.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이다.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럼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는 아파트 가격이 변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이 나오면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수요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 나왔어요.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 반면에 수요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의 변화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수요 곡선 자체 이동.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우측 이동은 오른쪽 이동이고 우상향으로. 수요 감소, 수요 곡선 좌측 이동. 좌측 이동은 좌하향으로. 예? 그러면 이제 여기 잠시 멈추고요. 멈추고 여기 공급을 봐요. 공급 양의 변화. 아파트 공급 양의 변화 무슨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변했을 때. 아파트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공급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 점의 이동. 이렇게 되면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다. 공급량의 변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일어나면 가격 상승 하락했다. 아파트 가격 상승. 그러면 공급 곡선 상의 점의 이동. 상의 점의 이동이다. 공급 곡선 자체가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좌측 이동한다. 이동한다. OX, X. 되셨죠? 공급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공급량이 변하는 거, 공급 곡선 자체 이동. 그러면 공급 변화는 몇 가지 있을까? 두 가지. 공급 증가가 있고, 공급 뭐가 있을까? 공급 감소가 있을 것이다.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을 것이다. 공급 증가, 공급 곡선 어디로? 우측 이동. 수요든 공급이든 증가면 우측 이동이야. 공급 감소, 공급 곡선 우측 이동, 좌측 이동? 좌측 이동. 좌측 이동한다. 그럼 공급 곡선 우측 이동했습니다. 다른 말로 우상향입니까? 우하향입니까? 우상향 아니야. 우하향이야. 우하향. 우하향이라고.
우상향이다. 이렇게 한다고. 자, 봅시다. 왜 그렇게 되는가? 공급곡선입니다. 맞죠? 공급선 1번입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이 우측 이동한다고 이렇게 S2가 됐죠. 좌우로 보면 우측 이동이야. 좌우로 보면 우측 이동. 근데 상하로 보면 위에서 밑으로 떨어졌다고. 그럼 하로 가는 거죠. 하. 그 우하향이다. 그러니까 공급 증가, 공급선이 우측 이동인데 이것은 우하향 이동이다. 수요 증가, 수요선 우측인데 우상향이고 공급은 우하향이다. 이거는 우리 시험에 출제했죠. 근데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공급선이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이건 아직 출제하지 않았다. 오케이?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이 우상향한다. 안 돼요. 공급 증가한다. 공급선은 우측 이동한다.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공급 곡선이 좌측 이동할 거고 그러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좌상향. 자, 공급 증가했습니다. 공급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하는 거죠. S3죠. 그러면 좌우로 보면 좌측 이동이고 상하로 보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좌상향이다. 좌상향이다. 지금 이해되셨죠? 이렇게. 자, 이제 요거 이제 구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3번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를 배웠으니까 구별하라는 소리야. 구별. 아파트 가격 상승 하락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거고 그럼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수요곡선 상의 점이동이 되는 거고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 변화가 되는 거고 그럼 아파트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고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상승 예상, 하락 예상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수요 변화이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 변화 중에서 수요 증가다, 수요 감소다. 수요 증가다. 수요 증가니까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간다? 우측 이동한다. 우상향한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지.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수요 변화고 수요 변화 중에서도 수요 증가고 수요 증가니까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하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 증가로서 수요 곡선을 우측 이동시키고 그 결과 아파트 가격도 만다 상승한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지. 자, 됐습니까? 이제 1페이지가 끝났습니다. 1페이지가 끝났네요. 저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저 혼자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문득 들어왔습니다. 요거 4번 암기사항입니다.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다른 말로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 이게 전부 다 아파트 수요 증가,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요인, 우상향 이동시키는 요인,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됐습니까? 그렇지. 자, 그럼 보자고요. 이 두 개는 암기상이죠. 1번하고 2번 암기상이라 했잖아요. 그럼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다. 부환재 가격이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한다. 그러면 대체재 가격 상승하고 대체재 수요하고는 다른 말이다. 그럼 대체재 수요가 감소했어요. 아파트 입장에서 대체재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연립주택 수요가 감소했다.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 대체재 수요 감소가 아파트 수요 증가시킨다. 보완재 수요 증가가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킨다. 보완재는 제가 햄버거하고 콜라 가지고 설명했죠. 콜라. 그럼 콜라를 아파트로 봐요. 아파트. 그럼 햄버거가 콜라 입장에서는 보완재야. 그럼 햄버거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햄버거를 많이 먹죠. 그럼 콜라 수요도 뭐요? 증가죠. 그러면 콜라 입장에서 보완재 수요가 증가하면 콜라 수요도 증가한다. 그럼 아파트와 보완 관계 있는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도 만다? 증가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 이 3번하고 4번이 힘들면 대체재 가격 상승, 그럼 해당 재화의 수요, 아파트 수요 증가, 그럼 대체재 수요, 이건 반대로. 이 대체재 가격과 수요는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반대로. 보완재 가격 하락이 수요 증가입니다. 보완재 수요 증가 반대로. 이렇게. 수요자가 가격 상승 예상한다. 수요 증가, 수요곡선 우측 이동. 대부 비율이 상향성했다. 총부채 상환 비율이 상승했다. 그러니까 대부 비율이 이제 대표로 나온 거야. 이 대부 비율은 금융 조건의 대표로 나온 거야. 금융 조건. 이자율이 떨어졌다. 모기지론 대출 금리가 떨어졌다. 기준금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대출 많이 받는다. 수요 증가. 대부비율이 상승하거나 총부채 상환비율이 상승하거나 이자율 하락 등 금융 조건이 완화되면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하겠지. 여기 대부비율은 다른 말은 이제 총부채 상환비율 써도 상관없어요. 대부비율이 금융 조건은 이제 대표 손수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가 정상적이라면 소득이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 증가다. 요거 이제 여기에 나오면 여러분이 좀 힘들어한다 했잖아요. 대체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했다. 아파트를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본다면 아파트와 대체 투자 자산이 대체 투자 자산 투자 자산 아파트와 대체 투자 자산이 주식하고 뭐가 될까? 채권. 그럼 주식하고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러면 주식 채권을 사야 됩니까? 아파트 사야 됩니까? 아파트 수요 증가죠. 이 8번은 잘 안 나오는데 8번이 나오면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 요게 요 8가지가 아파트 수요 증가 요인, 아파트 수요 곡선 우측 이동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됐습니까? 예. 자, 거기 8번까지 힘들어도 아니야. 그 5번까지 해버릴게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 이제 8번부터 할게요. 자, 5번 봅시다. 여기에 나오면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 이미 아까 다 봤어요.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럼 해당 이제 아파트 수요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 아파트 가격 상승. 재화가 2개 나오면 한 재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재 가격도 올라간다. 대체재.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체재가 올라가면 해당 재 가격도 올라간다. 그러면 요 해당 재를 요 해당 재를 A재라고 하고 요 대체재를 B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 B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A재 수요가 증가해서 A재 가격도 올라갔습니다. 그럼 두 재는 무슨 재다? 대체재. 대체재. 그러니까 A와 B가 대체재라고 할 때 B재 가격이 올라가면 A재 수요는 증가한다. 됐습니까? 그렇지? B재 가격이 올라갈 때 A재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했다면 A, B는 대체재 관계에 있다. 됐죠? 그러니까 대체재 부환재는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로. 그냥 소득은 정상 열등제 그걸로 그냥 끝나지만 대체재 부환재는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재화가 2개 나오면 무조건 대체재 부환재다. 그럼 이제 부환재 가격이 올라가요. 부환재. 그 부환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부환재가 하락을 배웠거든요. 하락. 부환재가 하락하면 해당 재 수요가 증가했다고 배웠다고. 근데 부환재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 부환재가 상승했다. 그럼 이걸 외울 필요 없이 대체재 가격하고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대체재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해당 재 수요 증가죠. 부환재 가격이 상승했다. 해당 재 수요 감소. 수요곡선 좌측 이동 가격 하락. 그러니까 두 재화가 대체재면 가격이 같이 가요. 한 재화가 올라가면 다른 재화가 올라간다. 두 재화가 부환재면 가격이 반대로 가요. 재화가 2개 나오면서 A재 가격이 올라갈 때 B재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두 재는 무슨 재다? 부환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대체재 수요 증가하고 1번에 대체재 가격 상승하고 다른 말이에요. 그럼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어요. 아파트 입장에서 연립주택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요? 감소. 부환재 수요가 증가했어요. 햄버거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콜라 수요? 증가. 1번, 2번은 대체재 부환재 가격이고 3번, 4번은 대체재 부환재 수요. 다른 말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8번 균형의 변동은 정확히 10분 쉬었다 이렇습니다. 되셨습니까? 예.